저평가 여부는 담배꽁초 투자를 보면 된다. 이제 담배꽁초 투자가 거지 않습니까? 100원짜리 맞습니다. 기업이라도 네. 주가가 50원이면은 50원 먹고 나올 수 있다. 요건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좋은 투자를 하려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담배꽁초 투자처럼 그냥 저평가됐다고 사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는 걸 담보하지 그렇죠. 못한다. 안녕하세요. 에릭 최부심의 거장연구소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또 저희가 또 캐시우드 언니의 또 어마어마한 담대한 GDP 7% 실질 성장이라는 뭐 반쯤 크레이지한 그런 전망을 들었는데 또 오늘은 또 에릭이 어떤 거장을 또 가지고 오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죠. 이 가치 투자자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꽤나 상세하게 얘기를 해서 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노하우가 뭔지 한번 네. 제가 또 소개해 드리려고 아하,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런 노하우를 공개하는 거는 죽기 직전이거나 뭐 자신이 코너에 몰렸을 때거든요. 저도 부동산 소름공식 개발한 게 23년인데 그때 거의 죽기 직전 코너에 몰렸을 때 머리가 터지면서 개발이 된 거고 막 그때 공개하던 때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미국 얘기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오늘의 주인공인 크리스온의 이제 단독 인터뷰들을 종합해서 만들었고요. 네, 오늘의 주인공 크리스온 제가 유튜브에서는 뭐 처음 소개하는 분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크리스온 경입니다. 네. 그래서 영국 사람이고 기사자기를 받은 사람이고요. 66년생 58세 TCI라는 헤지펀드를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뭐 체급이 뭐 구루 체급 맞습니다. 거장급 체급입니다. 운용자산 87조 원, 제 개인 자산 12조 6천억 원. 그래서 유럽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이라고 불립니다. 네. 진짜 이런 칭호를 유럽 최고의 투자자라고 불릴만 하냐. 그래서 실제 실적을 보니까 21년 동안 벤치마크 대비해서 평균 9% 아웃퍼폼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 반쯤 미친 성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20년 넘게 네. 지수 대비해서 거의 10% 이 가까이 정도면 이겨왔는. 레전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크리스온 레전드 맞습니다. 월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월클이라서 네, 이제 네. 경자기까지, 기사자기까지 받지 않았나 싶고, 이 투자 스타일은 가치 투자자입니다. 행동주의도 하긴 하는데, 뭐 칼라일 칸처럼 진짜 막 빡센 행동주의는 아니고, 약간 좀 마일드한, 좀 그런 행동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의 이제 성공의 투자 3가지 원칙, 좋은 회사 찾기, 집중 투자하기, 장기 투자, 요걸 얘기를 했는데, 뭐 요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예, 투자의 핵심은 바로 경제적 해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이 성장도 좋아하다 보니까 기업의 성장성을 많이 보고 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요거 저평가된 날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성장성 저평가 그거 안 중요해. 그거보다 중요한 게 경제적 해자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본인 실제 투자에서는 요걸 어떻게 적용했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너무 공감이 가서. 네, 우선 3가지 원칙, 좋은 회사 찾기, 뭐 집중 투자하기, 장기 투자하기인데 좋은 회사 찾기 뭐 이거 말할 필요도 없죠. 집중 투자에 대해서는 이 먹을 때 크게 먹어야지. 먹을 때 크게 못 먹으면 투자자로 성공 못한다. 맞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손익비가 핵심이다. 그리고 장기 투자 역시도 사람들이 장기 투자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다. 왜냐면 장기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복리의 수혜를 받으니까. 근데 미국 기관들만 봐도 평균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된다. 장기 투자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뭐 이거 3가지 당연히 다 중요한데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 반문에 모르는 대해서 사람 많아요. 맞습니다. 네, 많아요. 특히 첫 번째는 좋은 회사를 못 찾아. 일단 처음부터 틀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를 좋은 회사라고 오해한 10만 전자를 기대하고 매수한 사람들이 한국에 매우 많다. LG엔솔 금양을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미래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면서 매수한 한국 투자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으로 비하면 서울 아파트 같은 그런 좋은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주식회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서울 아파트 눈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디 저 멀리 떨어진 섬에 나홀로 아파트를 사면서 좋은 회사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줄부터 안 맞아. 대부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첫 줄부터 안 맞는데 두 번째 심지어 집중 투자를 해버려. 그러니까 좋은 회사가 아닌데 집중 투자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손익비가 핵심인데 일단 손익비 계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집중 투자해보니까 포트가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기 투자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네, 하여튼 타이적 장기 투자를 하게. 네, 그래서 물리니까 그래 뭐 이것도 한 50% 넘어가면은 뭐 하락폭이 주는 그 고통이 작아지거든요. 전개체감이 그렇죠. 역체감이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마 70이나 마 80이나 별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면서 원래는 알짜 기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좋은 회사 찾는 거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크리스온은 이 3가지의 키워드로 경제적 해자를 제시를 합니다.
좋은 회사란 뭔가? 그럼 집중 투자할 때 리스크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먹을 때 크게 먹는데 또 네. 잃을 때 크게 잃으니까 리스크 네. 관리해야 되는데 그럼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지? 그럼 장기로 들고 가야 되는데 장기로 들고 가기 위한 핵심 뭐냐에 있어서 이제 경제적 해자를 지시하는데요. 왜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업의 가장 큰 적이 뭐냐고 생각했을 때 첫 네. 번째는 경쟁이고 두 번째는 대체고 세 네. 번째는 파괴적 혁신이다.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쟁은 기업의 이익을 죽이고 대체 가능성과 파괴적 혁신은 기업 자체를 죽여버린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로부터 경제적 해자가 단단하게 지켜줘야지 기업의 이익이 안 죽고 성장하는 좋은 회사가 되고 그리고 대체 가능성과 파괴적 혁신으로부터 또 막아줘야지 이 주가가 하락할 기업이 망할 그런 투자 손실을 볼 그런 리스크를 또 막아주고 그리고 네. 장기로 들고 가기 위해선 장기로 기업이 존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경제적 해자가 있어야지 바로 이 장기로 기업이 존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맞죠. 네, 그럼 이런 경제적 해자의 조건이 바로 뭐냐? 아래와 같은 것들이 본인은 경제적 해자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기업이 대체가 불가능한 실물 자산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거 역시 감히 넘볼 수 없는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다든지 이미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해서 경쟁 기업이 넘볼 수 없다든지 네. 아니면 사람들 뇌리 속에 거의 뭐 상식으로 박힌 브랜드 파워가 네. 있다든지 네. 아니면 고객이 한번 이 회사의 서비스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교체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기업 걸 한번 쓰면 계속 써야 되는 뭐 설치 기반 서비스를 제시하거나 네. 교체 비용이 높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제적 해자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 이런 기업들이 주변에 있는데 못 찾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금양의 배터리는 우리 주변에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거는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 같은 거지. 그래서 경제적 해자가 되게 짱짱한 건 그런 게 짱짱한 건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말이죠.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성장성과 저평가 여부는 어떠냐? 네. 이 성장주 좋은 건데 성장주 투자하려면 성장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에 대해서는 항공산업을 얘기합니다. 항공산업이 100년 동안 매 5% 성장했는데 그럼 항공산업에 있는 기업들 여객회사들은 얼마나 벌었냐? 아무도 돈 못 벌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성장성과 성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네.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네. 예시고 네. 그리고 저평가 여부는 담배꽁초 투자를 보면 된다. 이제 담배꽁초 투자가 거지 않습니까? 100원짜리 맞습니다. 기업이라도 네. 주가가 50원이면은 50원 먹고 나올 수 있다. 요건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좋은 투자를 하려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담배꽁초 투자처럼 그냥 저평가됐다고 사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는 걸 담보하지 그렇죠, 못한다.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냥 저평가됐다고 사는 거는 안 맞는다라고. 이것도 심지어 버핏이 1958년에 벌인 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60년 전에 벌인 건데 여전히 사람들은 버핏이 꽁초 투자한다거나 이런 PBR 갭을 이용해서 투자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게 아직도 이제 문제인 것 같고 성장주 투자로 전환한 다음부터는 이제 꽁초 투자는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한국에는 여전히 이런 꽁초 투자가 일종의 좀 모멘텀 투자인데 그런 투자는 장기로 하기도 어렵고 돈 벌기도 어려워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한 원칙들을 본인은 어떻게 적용했나라고 실제 투자 사례를 얘기하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크리스온의 펀드인 TCI의 13F입니다. 네. 보시면 이 종목이 끝입니다. 예. 수십조 원을 굴리는 회사지만, 네, 네, 80조 원 네, 가까이 굴리는 회사지만 종목은 뭐 거의 한 10개 남짓 네. 정도로 상당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본인들 어떤 투자를 했나? 우선 첫 번째로 스페인의 공항 운영회사가 있습니다. 에이나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원래 정부 산하였다가 민영화되면서 이제 상장한 사례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 기업이 처음엔 사람들이 안 좋아했다. 왜냐면은 공항을 마드리드에 새로 지었는데 이용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하고 네. 그리고 아직까지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네, 규제 리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피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거 상당히 좋은 것 같았다. 네. 왜냐면은 이 수도 마드리드의 공항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 뭐 바로 옆에 공항을 못 짓고 네. 이거 밀고 땅 공항은 짓지도 않을 거고 네.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실물 자산이고 그리고 또 이 기업을 뜯어보니까 75%의 가치가 이 주차장과 상가에서 발생한다. 근데 주변에 주차장이나 상가가 없어가지고 네. 이 공항 쪽에 있는 주차장과 상가가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네. 규제받지 않는 굉장히 알짜 사업을 또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규제 리스크가 이제 대표적으로 CEO의 보수 규제 정책인데 네. 대략 한 20만 유로 이상 못 주게 이 규제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예. 이 회사의 CEO에. 그런데 여기서 버핏의 명언을 가져옵니다. 네. 원숭이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라. 왜냐하면 언젠가는 원숭이가 사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 라는 이제 명언을 가져오는데 예. 이 기업이 바로 그런 기업이었다는 네. 거죠. 워낙 이 펀더멘탈 튼튼하고 이게 좋다 보니까
이 CEO가 누가 오든 네. 원숭이가 와도 네. 이 공항은 잘 나간다. 네. 그래서 요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었다라고 네, 얘기하고 좋네요.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GE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제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네. 회사인데요. 여기에 왜 투자했느냐? 항공기 산업을 보니까, 항공기 엔진 산업을 보니까 지난 50년 동안 신규 회사가 딱 하나였다. 그러니까 왜냐 이렇게 왜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지 보니까 자본 집중도가 우선 매우 높다. 엄청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이게 또 안전이랑 직결되는 부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구되는 규제 여건도 엄청나게 높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많은 기술력을 필요로 한데 또 지금 쓰이는 상용 기술 대부분이 기존 사업체들의 특허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상당히 이제 진입하기가 어려운 산업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이 항공기 엔진 산업의 주수입원은 엔진을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엔진을 팔아서 유지보수하는 데서 그렇죠. 나오더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익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반복 매출이 꾸준해서 발생하니까 어느 정도 네. 이익이 이제 예측 가능한 거고 변동성이 적은 거고 맞아요, 그렇다는 거지 맞아요. 이익의 퀄리티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한번 그러면은 이제 엔진을 썼다가 다른 회사로 바꾸면은 반복 매출이 발생 안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 교체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는 굳이 뭐 다른 엔진이 성능 조금 좋다고 해서 지금 쓰던 엔진 바꿀 필요가 없다. 맞아요. 게다가 이게 위험해서 안 바꾸고 네, 맞습니다.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되고 네. 결국 항공사는 돈 못 벌고 GE 에어로스페이스만 돈 버는. 네, 맞습니다. 어차피 비행기를 타든 말든 계속 교체는 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많이 팔면 팔수록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어마어마한 회사구만. 네. 그리고 또 이 항공기 산업이 좋았던 이유는 해자의 높이가 적당했기 때문이다라고 너무 얘기하는데요. 높지 않았군요. 너무 네, 높으면은 네. 독점에서 규제 때려맞고 아하. 너무 낮으면 해자가 없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 항공기 산업의 이제 요 그래프는 이제 항공기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건데 네. 1위가 이제 프레드 앤 위트니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요 회사가 점유율 1위인데 속사정을 뜯어보면은 이 기업의 항공기 엔진의 35%가 운행 중지가 됐다고 합니다. 안전상 이슈 때문에. 예. 그렇다 보니까 다른 G나 세프란이랑 후발주자들이 네네. 상당히 좋은 이제 가격 결정력을 발휘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규제를 하려고 보면은 시장 점유율을 지금 규제받을 정도는 아닌데 하니까 규제는 안 받고 근데 네. 이 경쟁은 상당히 널널한 네. 상당히 적당한 해자의 이게 높이를 가지고 있었다. 홍진호의 2등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인터뷰도 그런 게 있었는데 홍진호가 한 건 아니지만은 어떤 영화 감독 중에서 1등이 아니라 자기는 항상 2등이고 싶다고 하는 감독이 있는데 왜냐면 1등은 적이 많아요. 2등은 적도 없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과거 삼성 광고에서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2등이 안 좋다는 식으로 인식이 됐지만은 2등이 뭐가 편리하냐면은 적도 없고 그래도 누릴 건 다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1등은 다 좋은데 너무 경쟁자가 많아. 그게 이제 문제가 있고 제가 애널리스트 2등을 한 5년 했고 1등을 3년 했잖아요. 2등 5년 할 때는 뭐 세상 편했고요. 1등을 3년 할 때는 적이 많아졌거든요. 막 이제 질투시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한 2등도 좋다. 그래서 우리 채부심도 경제 채널 2등 정도를 이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요 정도 해자의 높이가 적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무디스입니다. 이제 신평사에는 왜 투자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익의 반복 매출이 일어나서 이익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변동성이 적은 게 이제 이게 퀄리티가 높은 건데 네. 그러면 반복 매출이 중요하냐? 반복 매출 중요하지만 그 핵심이 필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무디스 같은 경우는 신평사인데 우리가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려면 신용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만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없다. 한 번 발행하면 계속 발행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 기업에 있어서는 신용 평가가 필수가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필수성 때문에 무디스의 반복 매출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질이 높아진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무디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지난 100년 동안 무디스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뭐 아는 한 자리 사람이 숫자, 없구나. 아는 사람이 그쵸. 없군요. 한 자리 숫자 네. 얘기하는데 사실상은 10%. 아 미쳤네.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건데 성장했네. 그래서 본인이 여기서 무디스에 투자하면서 이 배웠던 게 금융위기 이후에 무디스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무디스 네. PER이 20이었다가 10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서 20으로 다시 올라갔을 때 팔았다. 그래서 야, 잘 먹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이후로 그거로도 쭉쭉쭉 계속 더 올라가더라. 올라가구나.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무디스를 150불에 샀는데 네. 그때 당시에 150불이 굉장히 비싼 주가였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사는 게 맞나 싶지만 이제 내재 가치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지난 100년 동안 10% 성장한 네. 기업이니 매년 10% 성장한 기업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확신을 해서 샀고 지금 무디스 500달러가 넘었죠. 네. 그래서 내재 가치 성장에 대한 어마어마하네. 확신만 있다면은 평단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디스 진짜 대단하네. 이런 류의 성장이라니. 네, 그 다음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기술주 같은 경우는 본인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네. 파괴적 혁신이 가장 빈번한 이 분야가 기술 분야라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우 좋은 기술주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제 오피스 365 아까 말씀하신 이 오피스 365의 교체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교체가 안 돼요 지금. 그쵸.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피스 365 위에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얹어가지고 뭔가 또 새롭게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다. 네. 근데 본인은 지금 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는 케이스 아닌가. 왜냐면 이제 줌 같은 경우 화상 미팅으로 엄청 떴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팀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네. 줌의 시장 점유율이 갉아먹혔다. 그래서 요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골리앗이 다윗을 죽인 케이스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AI 혁신에 있어서도 본인이 이제 새로운 기업이 기존의 거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 기존의 네. 거인들이 작은 소기업들을 죽이지 않을까. 저도 저게 더 그렇게 빈번하지 생각해요.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진짜 가치주예요. 그러니까 가치 성장주인데 사람들은 가치주가 테크 기업이 아니고 그냥 소위 올드 이코노미. PBR로 올드 이코노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진짜 교체 불가능하고 지속해서 매년 소매 매출이 나오고 대체는 안 되는 이런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혜자가 있는 기업은 말 그대로 그냥 거의 연구불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글로벌리 엄청난 그런 가치주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난 거래소 주식도 매우 좋아한다. 왜냐면 거래소는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이곳에서 정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네, 여기서 발생하는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대체 불가능하다. 그리고 예, 거래소라는 게 한 번 인프라만 깔아두면은 더 이상 뭐 투자할 게 없기 때문에 고정비도 낮고 그래서 거래소 주식도 상당히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싫어하는 거는 뭐냐? 난 은행 굉장히 싫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저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총자산 대비해서 대출한 걸 보면은 사실상 레버리지 몇백 배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은행의 자기 자본 대비한 총자산을 보면 몇백 배 수준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 너무 높고 그리고 은행 회계 너무 복잡하다. 네. 그러니까 뭐 은행업이 전반적으로 부도덕하다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회계가 너무 복잡해서 이게 뭐 건강한 건지 안 건강한 건지 판단하기 힘들고 그리고 아까 이제 원숭이가 운영해도 괜찮은 기업에 투자라고 했는데 은행은 원숭이가 운영하면 망하는 기업이다. 왜냐면 이제 금융위기 때 이 경영진들이 막 이빨 바를 낮춰서 대출 아무나 해주고 성과급 네. 잔치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됐냐 봐라. 금융위기 왔지 않았냐. 원숭이가 운영해서 망한 케이스다. 네, 그래서 은행은 별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지만 파괴적 혁신에 취약한 섹터이기 때문에 기술주 투자를 그리 즐겨하진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은 난 사실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게 훨씬 더 많다. 이것도 저랑 되게 비슷한데 저도 대부분은 다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싫어하는 게 훨씬 많고 좋아하는 건 소수기 때문에 네. 그 소수에 나는 집중해서 투자하는 스타일이다. 그것도 맞는 방식인데 저도 제가 필터링하는 기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기준들이 안 맞으면 다 버려버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조선인데 그 기준이 안 맞으면 그냥 아예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그 다음에 몇몇 개가 있는데 확실히 약간 어느 정도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크리스톤 같은 경우 이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계좌를 제일 중요시하니까 경제적 계좌를 굉장히 세심하게 체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레퍼 체크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기업이 이 기업이 업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네네. 그거를 특히나 이제 경쟁사가 이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네.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이 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벗어났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다고 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뭐 나는 맞아요.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는다. 뭐 DCF 맞으면 DCF 쓸 때도 있고 PER만 볼 때도 있고 PSR만 볼 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다 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량적인 밸류에이션은 뭐 얼마나 정확하게 하냐 세세하게 하냐 이런 게 아니다. 밸류에이션은 그냥 대략적인 그림만 그려주는 거지 중요한 거는 경제적 해자로 인해서 생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다. 그래서 네. 나는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질문이 30년 뒤에 이 기업이 어떻게 될까? 30년 뒤에 사람들이 여전히 비행기 타고 다닐까? 여전히 여행할까? 요거를 물어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30년이 좀 길긴 하지만은 그 밸류에이션은 뭐 어차피 방향을 바라보는 거지 정답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팁들을 줬는데요. 이 직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진 사람을 찾기 극히 힘들지만 그래서 극히 중요하다. 뭐 하워드 막스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거장과 거장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관이다. 그래서 직관에 대해서 뭐 아주 높은 형태의 지능이라든지 생각하지 않은 생각이라든지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정의는 힘들다. 사실 이게 정의가 힘든 게 맞는 게 정의가 쉬우면 누구나 다 직관을 갖겠죠. 네, 네. 그래서 이 레이 달리오의 또 브리지워터 있지 않습니까? 브리지워터 같은 경우는 AI 굉장히 진심인 회사라서 네. 예전부터 AI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제일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AI가
내가 직관을 가질 수 있느냐 투자에서 그거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네. 이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 네. 있고 제품을 잘 파는 회사랑 가격을 잘 올리는 회사랑 어느 게 중요에 있어서는 네. 가격을 잘 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을 쭉 보면은 대부분은 그냥 인플레이션 수준으로만 올리지 인플레이션보다 더 제품 가격을 올리는 회사는 극히 드물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 이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관세 협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15%.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설레발을 한단 말이에요. 일부는 이런 겁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은 미국의 수입 기업들이 관세를 부담하니까 미국 탓이다. 근데 그거는 마치 부동산으로 비유하면은 세금을 높이면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이랑 되게 비슷한 건데 임차인에게 전가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거든요. 사회과학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가격 결정력이 없으면은 관세 때리면은 쳐 맞아야지 뭐 대응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맞는 거예요. 근데 가격 결정력이 있으면은 너 관세 때려? 그럼 나 그냥 올려버릴래? 하고 그냥 가격 쿨하게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면 너가 어떡할 건데 막 이런 거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그 가격을 그냥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한번 보니까 인플레 대비해서 1%만 더, 1%포인트만 더 가격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한 마진율이 20% 유지한다면은 네. 매출보다 이익이 5% 더 성장한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격 결정력 가진 기업을 굉장히 귀중하게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클스온의 얘기였고요. 이제 비레크먼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기업의 본질은 결국 현금 흐름이다. 우리가 기업의 가치는 그 결국에 뭐 우리가 DCF나 PER이나 PSR 이런 거 하는 것도 결국에는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는데 요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클스온은 이 기업이 경제적 혜자를 통해서 얼마나 돈을 얼마나 더 오래 벌 수 있느냐가 투자의 핵심이다 라고 본다라고 한 줄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뭐 예전에 레리 핑크 얘기를 했을 때 레리 핑크가 인프라 이 투자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네. 그래서 최근 레리 핑크를 보면은 난 인프라 투자를 토큰화 해가지고 개인도 할 수 있게 하겠다. 네. 이렇게 포부를 밝혔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AI 관련해서 인프라도 열풍이기도 하고 캐펙스도 많이 쓰고 인프라도 열풍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인프라 투자가 다시 좀 각광을 받는다면은 이 장부 가치나 대체 가치 등 무시받았던 이런 전통 가치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잖아. 왜냐면 크리스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프라 투자 있을 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장부 가치 보는 거, 대체 가치 보는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장부 가치는 뭐 이제 안 본 지 꽤 됐잖아요. 많이 됐잖아요. 네. 대체 가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프라 투자가 또 붐을 일으키면은 이런 가치가 상당히 또 귀중해질 것이다라고 또 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짓고 소위 그 GPU 칩 몇 개 갖고 있냐 가지고 왜 싸우냐면은 그것도 되게 비슷한 거거든요. 서비스 엔지니어링 산업에서도 거의 엔지니어들이 몇 명이냐 가지고 되게 싸웠거든요. 10,000명이냐, 20,000명이냐, 50,000명이냐. 지금은 소위 H200 몇 개야, 너. 나 10만 개야, 너 30만 개야, 너 30만 개야, 뭐 이런 거지. 그냥 얄짤 없거든요. 그거 앞에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인프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전반적인 캐펙스 그 인프라의 그 총계가 그 회사가 만들어낼 그 밸류의 그 기반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계산도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가장 큰 예를 들어 마소 기준으로 인프라가 얼만데 뭐 얘가 이 정도 갖고 있어? 그러면 비례율 해가지고 그냥 얘는 한 이 정도까지는 개발하겠지. 아직 개발하지 않아.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게 아쉬운 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 뭔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쉽고 사람은 알렉산더 왕처럼 갑자기 막 200억 불 받는 인간 나오는 거고 뭐 이제 이런 시대야. 하여튼 이런 시대가 됐고요. 그러나 오늘 저는 크리스온이 주장한 부분을 평소에 너무나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좋고요. 그리고 유럽의 레전드네요. 레전드입니다. 왜 덜 알려졌을까? 유럽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한국 투자자들이 유럽엔 관심이 많이 없다 보니까 유럽에 관심 한국 투자자는 아직은 좀 한국은 뭐 중국만 하는 거 관심 많고 이제 미국은 항상 관심 많고 유럽은 이미 망했다고 생각할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또 대단하신 분을 소개해준 우리 에릭의 거정요소 채널 요즘 잘 되고 계시죠? 네, 뭐 아이고. 운이 좋아져가지고. 네. 뭐 어쨌든 뭐 어스도 도와주시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채널 이제 짱짱 성장하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